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새롭네요, 분위기가. 네. 제가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포클레스. 언젠가 한번 그 얘기 했던 건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좀 소중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의 어록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대가 소홀히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기를 소망했던 내일이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기를 소망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자,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 10회던가요? 10회. 오늘 목표는 12회까지입니다. 달성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10회. 1번부터 갈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미시와 거시가 있고요. 미시에는 교환이론과 상호작용론이 있는데 교환이론은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읽기 자료를 보면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느꼈을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균형한 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여 만들어낸 공유된 현실이다. 결국 사회라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공유된 현실이다. 상호작용론이죠. 미시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노인 문제는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능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의학 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이익단체들 간의 이권 다툼, 갈등이죠. 갈등론적 관점이고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도농 간의 상호 의존성, 기능론이죠. 의존성, 상호 의존성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능론이고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강화된다.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한대요. 이게 낙인 이론이죠. 그래서 함부로 낙인 찍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탈 행위론 중에 낙인 이론은 대표적인 상호작용론의 유형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도표 분석 문제네요. 전형적인 문제죠. 다음 편은 A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나타내는 편인데요. 옳은 걸 고르래요. 자녀 세대가 위에 있네요. 부모 세대가 왼쪽에 있네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시험 문제와 약간 변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구가 이거였어요. 위에가 부모 세대고 아래가 자녀 세대라고 할 때 상, 중, 하하 이게 뭐였어요? 계층, 세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위가 상승 이동이고 아래가 하강 이동이었는데 지금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 풀다가 요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모고 요게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게 하강 이동이고 이게 상승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봅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안정적이다.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이것은 중산층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 중산층하고 부모 중산층을 보세요. 부모가 35고 자녀가 2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빈부격차가 더 적은 거야. 양극화가 더 작은 거죠. 자녀 세대의 빈부격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계층 구조가 불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네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안정적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부거리로 왜 틀렸는가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A국은 세대 내 이동이 뭐라? 세대 내 이동 어디 뭘 보고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세대 간 이동은 알 수 있지만 세대 내 이동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A국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이것도 역시 중산층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중산층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번도 거꾸로 돼 있고요. 4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근대 이후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계층 구조.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고요. 근대 이전 전통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피라미드형입니다. 근데 정보사회로 오면 달라지죠. 정보사회로 오면 낙관주의자들은 타원형이고요. 비관론자들은 모래시계형으로 바뀌어집니다. 3번으로 갈게요. 문화의 속성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5가지가 있었죠.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 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겠죠. 중국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차를 따라 마시도록 하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차를 따라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이 부족할 경우에 종업원을 소리쳐 부를 필요 없이 차 주전자 뚜껑을 옆으로 밀어 조금 열어두면 된다. 그러면 종업원은 주전자에 가득 물을 채워준다. 이게 중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공유성이겠네요. 자, 1번. 다른 사회와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겠죠. 구성원들 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맞죠? 이 공유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속성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강제성과 예측 가능성. 그 중에 이제 예측 가능성이 여기 소개가 된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활 환경을 모색한 결과 나타나는 건 축적성이겠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문화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공유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4번도 틀렸어요. 4번 문제. 그림은 집단의 분류를 나타낸 건데요. 가나에 대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가는 1차 집단이면서 비자발적 집단이고요. 나는 자발적 집단이면서 2차 집단이네요. 1번. 가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땡이죠. 1차 집단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온정적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합리적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봤겠죠. 1번 틀려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봤겠죠. 확인. 2번에 현대사회에서 1차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의 기능은 농경사회보다 약화되고 있다. 맞죠? 현대사회에서는 이 1차 집단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2번 봤고 3번 나의에 그러니까 2차 집단이면서 자발적 집단 회사나 정당 등을 둘 수 있다. 맞다고 봐야죠. 회사나 정당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고 2차 집단이니까요. 4번에 가는 나보다 전면적인 대면 접촉의 특성을 지니다. 당연한 얘기죠. 1차 집단이기 때문에. 5번 문제.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네요.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를 위한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사회보험 중에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묶어서 활용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봅니다. 1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땡.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방법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공적 부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성격상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에 가깝다. 정답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 아니죠.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겠죠. 3번도 틀렸어요. 4번 가족이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한 것. 가족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화된 장치죠. 6번 문제 옳은 걸 고르래요. 회사원 값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고 결국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월급이 적어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요즘 월급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도. 이에 값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하기로 하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편익, 얻는 것이죠.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뭐 니은 뭐가 될까요? 뭐 공무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월급이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뭐 학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만족감, 편익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제 공무원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것들, 그게 바로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거 포기해야 되죠? 이것은 암묵적 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이건 기회비용에 해당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은 투자는 됐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바로 매몰 비용이죠. 자, 이제 옳은 거 고릅니다. 1번. 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은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땡. 편익입니다. 얻는 만족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의 편익. 공무원이 됐을 때 받는 월급이 들어갈 수 있지. 맞잖아요. 월급뿐만 아니라 뭐 수당도 들어갈 수 있고 복지제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자녀 학자금 융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2번 정답이네요.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은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명시적 비용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비용. 이게 명시적 비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제외돼서는 안 된다. 땡! 제외합니다.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7번 문제. 그림은 A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이다. 가에 나타난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상황을 나의 1, 2, 3, 4 영역에 표시할 때 옳은 것은 자, 가본을 보니까 명목 GDP하고 물가지수가 나와 있는데 2008년하고 2009년을 봐야 되니까요. 기준연도는 2008년은 2007년이 될 것이고 2009년은 2008년이 전년도로서 기준연도가 되겠죠. 그럼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해서 물가는 하락했죠. 물가지수가 밑에 있으니까 물가는 하락했는데 명목 GDP는 증가했네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으니까 1번 영역 아니면 2008년 1번 영역 아니면 4번 영역이겠죠. 근데 물가 지수가 2007년보다 2008년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니까 4번이네. 4번. 그러면 1, 2, 3, 4 중에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요. 자, 일단 하나는 끝났고 그다음 2009년으로 가면 이제 2008년이 이제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2008년이나 2009년은 명목 GDP는 똑같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되죠. 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가지고 측정하니까. 그러면 실질 GDP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2008년보다 2009년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고 명목 GDP는 일정하니까 실질 GDP는 줄어든 거잖아요.
실질 GDP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으로 가야 되고 2번 영역 아니면 3번 영역이에요. 근데 물가는 올랐잖아요. 물가 지수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2번 영역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암기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8번 문제. 이게 수능에서 출제됐는데 이거 유사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이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림에 A에서 E는 외환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균형점들이다. 한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의 이동과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만 나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동이 1번 보니까 A에서 D로 갔어요. A에서 D로 갔다는 얘기는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인데 그리고 여기가 원포 달러겠죠. 환율이고 여기는 달러의 양이겠죠. 여기가 A점이라고요. 근데 A점에서 D점으로 갔다는데 D점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수요 증가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지날 텐데 공급도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 사례를 찾아야 돼요.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입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수출이 증가할수록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공급 증가 맞고. 자본 유출 증가.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데 나갈 때 달러로 나가야죠. 외화의 수요 증가. 정답이네. 외화의 공급 증가와 외화의 수요 증가. 자, 나머지 공부거리. A에서 E로 갔어요. A에서 E로 간 것은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만 있는 거죠. 수요는 변함이 없고 공급 증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증가, 공급 증가, 자본 유출 감소, 이건 수요 감소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수요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니까 자본 유출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3번 C에서 A로 갔어요. C에서 A로 갔네. 아, 역시 수요는 변함이 없고 공급만 감소한 거죠. 자, 수출 감소, 공급 감소. 자본 유출은 수요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 유입이라고 해야겠지. 자본 유입 감소. 자본 유입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야지? 자본이 유출하려면 달러가 나가려면 외화의 수요가 발생하지만 자금이 유입될 때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유입 감소라고 해야죠. 그래야 공급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E점에서 B점으로 가는. 아, B점으로 가니까 수요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네요. 외화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외화에 대한 공급도 감소하는 걸 찾아야 돼요. 수입 증가?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감소를 해야 되는데 수입 증가니까 틀렸고. 자본 유출 증가? 수요 증가잖아요.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1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9번 문제. 그림은 정부가 공급량을 Q로 제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원래 시장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자, 이 지도상에서 이 점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인데,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공급량을 Q로 제한했대요. 이만큼만 만들어라 이거예요. Q로 제한한 것이죠. 이게 Q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살 사람은요. 더 많이 살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이만큼밖에 없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오르겠죠. 어디까지 올라요? 여기까지 오른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거 관리 못 해주면 여기서 암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A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빗금이 쳐져 있죠.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소비자 의견은 얼마만큼 해요? 이만큼. 삼각형. 저만큼. 생산자 의견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하니까 가격이 이제 여기로 결정되잖아요. 여기 P. 정부가 요만큼만 만들어. 그러니까 요만큼만 만드니까 결국은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사라지죠. 요만큼 사라진다고.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 요만큼 했는데 이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이제는 요만큼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요만큼 사라진다고.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이제는 요만큼으로 늘어나니까 요만큼 커버하고 요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 영역이라고. 사회적 잉여. 자, 그러면 1번부터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준영 거래량보다 적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맞고. 2번. 사회적 잉여 전체 크기는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옆에 있는 이 날개, 삼각형 날개만큼.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재이전되겠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전체 크기는 A의 면적만 좀 증가할 것이 아니라 A에서 이만큼 털어내야 되죠. 여기. 자, 다시. 원래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러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근데 정부가 개입하니까 이 가격에 이만큼 사고 팔리니까 이 가격과 관계된 공급곡선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연결된, 울타리로 연결된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잖아요. 근데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늘어나면서 요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B라고 한다면 A-B만큼 생산자 잉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생산자 잉여 전체 크기는 A 면적만큼 증가할 것이다가 아니라 A 면적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삼각형 면적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사라지니까요. 됐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또 나왔네요. 다음은 어느 나라의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죠.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되죠. 총인구죠? 15세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생산인구 또는 노동인구, 유소년 인구죠? 유소년 인구. 생산인구는 경기활동 인구, 비경기활동 인구. 경기활동 인구는 취업인구, 실업인구 이렇게 되는데 항상 얘를 분모로 하면 경기활동 참가율, 고용률. 오케이? 경기활동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기활동 인구하면 경기활동 참가율이고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하면 고용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분모를 경기활동 인구로 하면 취업자 수로 하면 취업률이고 분모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률이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00년하고 2006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취업자가 600에서 550 줄었고
그 다음에 가는 뭐가 돼야 돼요? 실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럼 실업률을 증가했나 확인해야 되죠. 2000년에 실업률은 얼마예요? 600 더하기 200분의 200이잖아. 그러죠? 자, 경제활동 인구. 자, 2000년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취업자가 이게 600이고 이게 500. 2000년만 봐야죠. 2000년. 2000년에 취업자가 600이고 맞지? 그 다음에 실업자가 가잖아요. 가. 이게 200이잖아. 200.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8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업률은 4분의 1이네. 25%죠. 그런데 2006년에는 550이고 150이야. 550이고 150이야. 그럼 합치면 700이네. 그러면 700분의 150이란 말이에요. 짜증나게 만드네. 25보다 커요? 작아요? 15 나누기 2 해봐. 7. 2하면 2, 7, 14. 22가 안 되잖아. 21점 얼마 나가잖아. 그러니까 21점 얼마 나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였다가 아니라 감소하였다. 1번 틀렸고요.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증가했다. 초과 공급이 뭐죠? 실업자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하고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됐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이 초과 공급이 뭐라고 해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2000년에는 200명이었고 2006년에는 150명이었으니까 노동의 초과 공급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거잖아요. 200에서 150으로 실업자가 감소했다. 즉 노동의 초과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가의 감소 요인. 가가 뭐냐면 실업자. 맞나요? 구직 포기자라는 얘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했을 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실업급여의 증가는 나의 증가 요인. 실업급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가의 증가 요인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20번은 3번 정답입니다. 11번. 밑줄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왔다. 이후 경기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네요. 그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인데 통화량을 줄여야겠죠. 그럼 1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통화량 늘어나죠.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통화량 줄어들죠. 그리고 2번으로 정답하는 순간 함정에 빠진다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짧으신 분은 반드시 2번하고 안 본다니까. 2번 정답. 정부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통화량 줄어들죠. 통화량 줄어들어야 이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잖아. 근데 포인트는 저 위에 중간쯤에 각국 중앙은행은 이니까 이건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라고. 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이 1번과 2번과 같은 세율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이건 재정정책이지 금융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3번.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니까 금융정책인데 국채를 매각한대요. 국채를 매각한대. 누가 가지고 있죠? 국채를 지금?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증권시장에 나가서 이걸 매각이라는 건 판다는 뜻이에요. 판대요. 그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공채를 팔면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으로 정답 주셨던 분 반성하시고요. 4번은 재할인율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를 인상해야죠. 인하가 아니라 인상. 넘어갑니다. 12번. 그림은 2003년과 2004년 커피 시장의 균형점을 각각 2003, 2004로 나타낸 것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때 균형점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바른 것. 오호. 자, 이 그림에서도 지금 균형점이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죠. 2에서 여기가 이게 3년, 이게 4년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상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게 원래 수요 곡선이었는데 공급 곡선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균형점이 이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번. 커피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커피콩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커피의 공급 감소하겠죠? 공급 감소하겠네? 정답이네? 정답. 자, 나머지 공급거리. 커피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대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커피 보완제인 설탕 가격이 하락했대. 아, 보완제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수요 증가라고.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수요가 감소했잖아. 수요 증가니까 3번도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틀렸고. 4번. 소득의 증대. 소득 증대로 커피 수요가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수요 곡선도 왼쪽, 공급 곡선도 왼쪽. 즉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급 감소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13번은 이게 수능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어. 인플레이션의 유형, 그 다음에 대책,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대책, 옳은 걸 고르래요. 두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였죠?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화폐량이 상품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였어요? 긴축. 긴축재정, 긴축금융. 그러니까 금융정책이건 재정정책이건 긴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디귿번은 보나마나 뻔하죠? 공급 측면에 있는 건데 거기 대책이 경영합리화, 기술혁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건 바로 비용 측면에 있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럼 원인은 뭐예요? 생산비 상승. 그 생산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기억에는 이자율 인상이 들어갈 수. 원인은 이자율 인상이 아니라 이자율 인하겠지. 이자가 싸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 쓰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니은의 예로는 니은이 대책입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아니라 축소, 긴축 정책을 해야 되니까요. 3번. 디귿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을에는 원인, 원화 가치의 상승이 들어갈 수 있다. 원화 가치 상승이 뭐죠? 환율 인하죠?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죠, 이건. 그렇죠? 그러면 니을에
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 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래프 가지고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여러 번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커다랗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물가 수준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죠. 이게 비용 견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총수요 곡선 이렇게 이동하면 이퀄점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소득도 늘어나니까 물가 상승의 압력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게 수요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냈는데 요즘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퀄, 여기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비용이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럼 물가는 오르면서 내 주머니의 살림살이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면서 내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혼자 오지 않아요. 얘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오죠? 경기 침체를 가져와요.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고. 이 경기 침체를 영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하고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언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냐면 1980년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79년까지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 거라고요. 네, 등장.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립스 곡선 가지고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물가 상승률. 여기는 실업률인데.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영국의 거시경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둘의 관계가 이런 관계래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 이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제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여기를 경제 목표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경제 목표는 뭐예요? 물가는 올라도 상관없어. 실업을 억제할 거야. 즉 경제 성장이죠. 얘는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 감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물가 오르더라도 실업을 잡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성장 정책이고 이건 안정 정책이잖아요.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확장 정책을 쓰면 돼요.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면서는 확장 정책, 긴축 정책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이 그래프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게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두 마리 토끼가 다 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물가는 물가대로 도망가고 실업은 실업대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안이 뭐였어요? 신자유주의잖아요. 정부 간섭해봤자 두 마리 토끼 못 잡으니까 그냥 시장에다 맡겨 이거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 또는 작은 정부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그래프까지 해두세요. 그래프가 가지고 출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14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거.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 있잖아요.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의 공통점.
첨부 인권을 보장하자는 거, 인정하자는 거. 근데 방법론에 다르죠. 첨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홉스는 전부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 루소는 양도 불가,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 공부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풀어보자고요. 셋 중에 이 사람 누구예요? 홉스죠. 어디에서 힌트 얻었나요? 예, 전쟁 상태 또는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면서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그 자연 상태를 전쟁, 투쟁 상태로 본 사람이 홉스입니다. 그럼 홉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1번.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행사되어야 된다. 이거 권력 분립론이죠. 권력 분립론은 로크만 주장했습니다. 로크에만 해당이 되고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아니죠. 사회개혁론자들은 인권은 하늘이 준 것으로 믿었어요. 천부 인권을 인정했으니까요. 3번.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제가 바람직한 정치 형태이다. 이건 루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인가 봐요. 인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절대 권력에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군주를 주장했죠. 다만 홉스는 절대 군주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는 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왕권 민수설이라는 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A와 B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함께 가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두 가지의 권한을 동시에 갖습니다. 의원내각제 정부는 다르죠. 국가 원수는 군주로 따로 있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 또는 수상이 맡아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 사례로 바른 걸 고르래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으니까. 행정부 수반에서 권한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행정부 수반에서 권한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군 통수권하고 범주랑 거부권. 요 두 가지 가장 많이 나왔거든. 그 밖에 이제 뭐가 있냐면, 법령 집행권이라든가, 공무원 임면권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대통령령 발포권이라든가, 행정부 지휘감독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바로 갑시다. 1번에 국군 통수권. 이게 전형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하니까 이거 틀렸네. 대통령령 발포권, 행정부 수반. 국민투표 부의권, 국가 원수로서 권하죠. 이때 국민투표를 레퍼랜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러한 국민투표를 레퍼랜덤이라고 한다고.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헌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걸 레퍼랜덤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계엄 선포권도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행정부 지휘감독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긴급명령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외교사절의 신임 파견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공무원 임면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정답? 4번입니다. 16번. 가에서 라는 우리나라 어느 헌법기관의 권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누가?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누가? 대통령이. 뭐라? 그럼 가다 모두 대통령이네요. 그 다음에 답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이네. 답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이네. 이거 모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느끼시겠죠?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이것만 행정부 수반수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고 딱 느껴져야 됩니다. 1번.
가의 행사는 즉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2번 나의 행사는 즉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땡. 반드시 부서. 부서라는 게 뭐죠?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결제 받을 때 담당자, 뭐 그다음에 대리, 과장, 실장, 전무, 사장 이렇게 도장 딱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집행할 때에도 담당자, 차관, 장관, 담당 부서에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서라고 표현해요. 부서. 부수적인 서명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부서. 그래서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통령에 관한 행사는 반드시 부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라는 라라라 국민투표 대의기구를 거친 후 아니라니까? 이건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기구 즉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 맞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가해사라 모두 행정부 수반을 권한에 해당한다. 땡. 나번만 행정부 수반이고요. 국군 통수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17번 문제. 가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 을과 싸움을 벌여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이 고소하였고 검사의 기소로 검사가 개입했다는 건 이건 형사재판이네요. 상해를 입혔다면 이게 상해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지방법은 단독부에서 1심을 했으니까 이건 경미한 사건으로 본 거죠. 중대한 사건으로 봤다면 합의부에서 봤겠죠. 그러면 단독부, 지방법은 단독부에서 1심한 것은 2심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고등법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합의부일 때가 고등법원 가는 거고 단독부일 때는 본원 합의부로 가야 돼요. 본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청주에서 단독부에서 했다면 청주 합의부로 가는 것이고 충주에서 단독부 했다면 청주로 가야 돼요. 본원 합의부로 가야 돼요. 충주 합의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잠깐만. 나번부터 봐야죠. 나번. 병은 실수로 정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실수로. 과실이죠. 이에 정은 병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이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정은 땡땡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거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니까 민사 소송이죠.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에 관한 소송이니까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형사 소송, 나는 민사 소송입니다. 1번에 가에서는 값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땡.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인권보호 차원이겠죠. 2번. 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값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땡. 지방법원 단독부니까 항소는 본원 합의부로 가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나에서 정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땡.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소송과는 상관없어요. 형사소송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가 원할 때, 동의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가나에서 재판은 모두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맞잖아요. 예외적으로 단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2심제가 있었죠. 자, 뭐 다 아실 테니까 쓰지 않고 한번 복습해 봅시다. 단심으로 끝나는 거. 선거 재판인데 누구?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이라는 데 조심하세요. 국회의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은 이건 형사소송이야. 당선 무효 소송이 선거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단심제입니다. 근데 2심제로도 선거 재판이 있죠.
선거재판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것은 2심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1심이고 대법원이 2심입니다. 그 다음에 2심제로 또 특허재판이 있죠. 그러니까 1심이 특허법원, 2심이 대법원 이렇게 됩니다. 그 기타는 대부분 단심제 하나 또 있다. 비상계마의 불법 군사재판 이것도 단심제죠. 그 나머지는 전부 3심제가 적용이 됩니다.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철수는 불치의 질환으로 인하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혼자서 자신의 재산 10억 중 8억을 사학재단에 기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손으로 써서 날인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유증이죠. 유증. 유언으로 증의한다 이런 뜻이죠. 유증. 근데 그 유언을 손으로 써서 날인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자필증서라고 하죠. 자필증서의 효력 발생 요건만큼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수능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필증서는 반드시 자필로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 서명,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인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사인하면 효력 없어요. 유일하게 도장 찍는 게 자필증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사인해도 돼요. 근데 이거 날인이란 도장 찍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필증서만큼은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손으로 써서 날인하였고 금고에 보관했으니까 일단 효력 발생 요건은 갖춘 거죠. 철수는 영수에게 1억 원의 빚이 있으며 철수의 가족은 철수의 어머니와 처 그리고 미혼의 딸이 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도 있고 직계 비속도 있고 배우자도 있잖아요. 여기서 직계 존속은 개털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요. 1순위, 2순위 나눌 때 1순위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거든.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있는 순간 직계 존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혼의 딸 이게 이제 직계 비속이죠. 그럼 이제 유언으로 10억 중 사학재단에 8억을 기증하라고 그랬네. 그럼 이제 2억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빚이 또 1억 있네. 그럼 총 1억. 그렇죠. 이제 10억 중에 9억 가지고 그 중에 8억은 이 사학재단으로 가고 1억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죠? 유류분제도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류분제도가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등장한 거라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여성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권 신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 전에는 뭐 여성들의 상속분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일찍 갔잖아. 장남이나 막내딸이나 다 일찍 가잖아요. 결혼했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일찍 나눠갔잖아요. 혁명이에요. 2008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고요. 1번. 철수의 유언장 작성 행위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률상 유효하죠. 왜? 자기 손으로 썼고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날인까지 했으니까 맞고요. 2번. 철수는 그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2번도 맞고요. 3번. 철수의 유언은 철수가 유언장을 작성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땡. 철수의 유언은요.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작성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철수가 사망하면 철수가 영수에게 진 빚은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빚도 상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도 한 사람만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만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만 포기 안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재산 잘 파악해 보세요. 받을 게 많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줄 게 많다 하면 포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승계돼 버려요.
그저 부모님 빚 다 떠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도 하죠. A 관점. 국제관계를 주요할 법이나 도덕 등의 국제규범이 확립되면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이를 준수할 것이다. 이상적이네요.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B 관점은 보나마나 힘의 논리로 강조되는 현실주의겠죠. 인간이나 국가는 이기적이어서 국제 질서는 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힘에 의한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그러죠. 이건 자유주의 견해입니까? 현실주의 견해입니까?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어제 적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사회다. 이런 관점이 바로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요. 1번 A 관점, 즉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을 강조한다. 맞네요. 국제기구, 국제규범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이상주의,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1번 정답이에요. 지금 나머지 왜 틀리는가 보자고요. B,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법을 중시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땡.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맞겠죠. 3번. A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 간의 동맹이나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 안보를 추구한다. 세력 균형이라고 했죠. 세력, 힘력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력 균형 전략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면 A의 견해에 따르면 세력 균형이 아니라 뭐죠? 집단 안보. 집단 안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죠. 4번 B의 관점. 현실주의는 개별 국가의 배타적 이익 추구를 중시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배타적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20번. 자, 20번까지 하고 잠깐 쉬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갑선 우연히 도박판에 끼었다가 지는 바람에 A에게 빚을 지었대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도박판에서 진 빚인지 밖에 나가서 빚을 얻어가지고 도박판에 온 것인지 이 말은 없지만 하여튼 도박판에서 진 빚으로 판단합시다.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면서 빚을 졌대요. 이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빚 얻어다가 도박판에 들어갔으면 그 빚은 갚아야 돼요. 일단 이 값은 지금 도박판에서 진 빚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 갚아도 되고요. 4번. 미성년자인 을은 B에게서 중고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을은 B가 성년인지를 의심하자 군대에 다녀온 척 적극적으로 속였다. 사술에 의한 성인임을 믿게 한 거죠.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권의 배제가 적용이 되죠. 답은 성년인 병과 C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건 무효입니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혼인을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 그러니까 3번도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답은 라. 미성년자인 정과 D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후 부동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성년 의제가 연결되네요. 혼인신고하는 순간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죠. 이혼하더라도 성년 의제니까, 성년으로 간주되니까 취소 불가능합니다. 자,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값은 A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도박판에서 진 빚이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도박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빚 얻어다가 도박판에 갔다면 그때는 갚아야 돼요.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 을은 오토바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의 배제. 왜? 사술로 인해서 성인임을 믿게 했기 때문이고요. 3번. 병과 C의 혼인은 법률론으로 보호받는다. 혼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니까요. 무효.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갑남이 을녀를 짝사랑했어.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을녀가 이걸 나중에 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취소를 하려면 또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거치면서 둘이 친해져가지고 결혼해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감남개가 복받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적은 부동산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부모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11로 갈게요.